이 사람은 검사 출신 변호사예요. 검사 출신 변호사인데 제가 담당 검사, 부장검, 차장 다 알고 있고 구속영장 들어간 게 정해진 상황에서 부탁으로 차장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와, 이게 무슨 부당거래죠, 부당거래. 제가 이분들에게 작업을 하여 깡패도 아니고 회장님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해줄 테니 변호인 수임료를 이런 거 주십시오라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골 때리는 거, 골 때리는 거. 자,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법도깨비 29번째 시간 전관예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관예우, 전직 판사, 전직 검사. 요새는 경찰 출신들, 특히 경찰대에 나오신 분들 법조 시장에 많이 들어오시죠. 아마 로스쿨 제도 생긴 이후에 경찰대 졸업해서 로스쿨 갔다가 법조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수사권이 조금 더 옛날에 비해서는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경찰 출신까지 이른바 전관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전관이라 함은 판사, 검사, 경찰뿐만 아니라 뭐 중앙부처 그리고 뭐 공정거래위원회 뭐 은행 뭐 하여튼 뭐 별의별 그런 전 은행은 아니지 하여튼 뭐 그 전에 근무하던 부처가 이렇게 좀 사정 권한을 갖고 있을 때 뭐 국세청도 포함될 수 있겠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쪽에서 근무하다 나오신 분들을 전관이라 그래가지고 나름의 어떤 뭐 그분들의 경험이 많이 있겠죠. 거기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근데 그 경험을 활용하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근무했던 후배들과 이제 근무연을 이용해서 부정을 청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관예우로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보시면 딱 나오죠. 전직 고위관료 출신의 법무법인, 대기업, 금융기업 할 것 없이 엎드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뭐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업무가 있을 때 그 업무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의 시장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을 거고. 근데 그런 업무들을 하는 뭐 여러 가지 주체가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 업무를 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도 기소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가 독점을 하고 있고 판결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하지 않습니까? 뭐 공정거래위원도 마찬가지로 공정거래 뭐 시장종사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전속적으로 행사하고 있고 세금 관련된 것, 국세 관련된 것들은 당연히 국세청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업무들은 그런 데서 근무를 하시다 온 분이 평균적으로는 가장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그런 데서 근무를 하고 왔다는 거는 그 자체가 이제 경력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 시장에서는 당연히 경력으로 귀중하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변호사로 선임하신다 했을 때 아무래도 그래도 뭐 법원 사건인데 뭐 세금 사건인데 뭐 검찰 사건인데 경찰 사건인데 그나마 좀 정관을 쓰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막연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생각 자체가 비합리적인 건 아니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업무를 전속적으로 권한을 갖고 수행을 몇 년, 몇십 년 동안 하신 분들이 그 업무를 그런 경험이 없는 변호사에 비해서 잘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그런 데서 근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호사로서 그 업무만을 담당해 오신 분들이 더 잘할 수가 있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어떤 변호사가 뭘 했는지를 잘 모를 때는 어쨌든 그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원 사정은, 검찰 사정은, 경찰 사정은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오신 분이 잘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제 생각은 여기까지는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나아가서 안 되는 사건을 내가 전관 변호사 쓰면은 되게 해준다. 이거부터는 지금 2024년 현재는 매우 비합리적인 생각입니다. 10년 전에도 그건 비합리적인 생각이었어요. 이 전관 이유가 여러분들 이게 막 막연하게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주변에서 전관, 그러니까 그 업무를 하다 나오시면 다 전관이라고 부르죠. 근데 전관 하신 분들 봐도 뭐 진짜 뭐 대법관 하다 오신 분들 뭐 이런 분들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냥 뭐 나름대로 경력 쌓고 오신 분들은 요새는 시장이 그 정도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정관 예우를 근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법적 장치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관이라 해서 수임료를 더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 더 주는 수임료는 어디까지나 그분들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그런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거지 안 되는 것 같다가 되게 하는 그런 무리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대가로서 돈을 더 주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불가능해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전관예우 크게 기대할 것도 없고요. 불가능한 거 가능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전관예우가 어떤 영향을 갖고 있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범위 어디까지고
정관예우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을 때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포털 사이트에 판사 출신 변호사라고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굉장히 광고가 많이 나오죠. 부산 판사 출신, 의정부 판사 출신, 뭐 남양주 판사 출신. 그러니까 이 어느 근무지에서 주로 근무, 특히 법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경영 교류가 그렇게 활발하진 않아가지고 검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뭐 의정부, 남양주 뭐 이렇게 뭐 고향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주로 경기 북부에서 활동하실 거고 부산, 울산, 뭐 창원 뭐 그런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주로 부울경 지역에서 활동하실 거고 뭐 광주, 순천 뭐 정읍 이런 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주로 전라남도 광주권에서 활동하실 겁니다. 어쨌든 그런 곳에서 판사로 근무하신 분들이 아마도 그 지역의 그 법원 사정에 정통하지 않냐라는 이 막연한 기대감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광고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광주에서 어떤 민사사건 케이스가 있는데 광주지방법원 관할이에요. 막연하게 그냥 광주에서 판사하다 오신 분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하게 되면은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판사하다가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변호사로 데리고 있다라는 법인의 광고가 자주 뜨게 됩니다. 법원만 그런가요? 꼭 그러지 않죠. 자, 여기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선임한 이유도 있어요. 이걸 제가 클릭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제 영상의 취지는 정관 예우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뭐이 광고를 하신 분들이 틀렸다고 뭐 말하기는 좀 그러긴 한데 하여튼 오늘 제 영상의 취지와 맞지 않으니까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검사 출신 변호사를 검색을 해도 많이 나와요. 남해 검사 출신, 김포 검사 출신, 안양 검사 출신 쭉쭉쭉 해가지고 차장 검사 출신, 마산 검사 출신 쭉쭉 나오니까 이제 이 검찰 출신도 이제 뭐 형사사건에서는 엄청난 정관으로서의 사실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다 광고 효과로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판사 출신이든 검사 출신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법원과 검찰에서 경력과 지식과 노하우를 쌓고 나온 이른바 전관 변호사라는 거를 하나의 광고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경찰 출신도 마찬가지예요. 성범죄 변호사 경찰 출신이어야 하는 바 이런 분들 보면 뭐 경찰대 법학과 졸업하신 분도 있네요. 추측해서 이번에 그 빅뱅의 승리 씨가 경찰 출신 변호사 선임하는 게 그러니까 경찰 수사 단계는 아무래도 그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겠죠.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합리적인 기대라는 건 분명히 존재라고 저도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쩔 수 없지. 경찰에서 수사관으로서 수사를 하시고 실무를 접해 보신 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경험이 없는 아무래도 이게 내부자랑 외부자랑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란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쪽에 돌아가는 사정, 절차 이런 실체적인 부분을 제외한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관 변호사들, 법원, 뭐 검찰, 경찰 출신 변호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광고가 나오고 있는 것들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전관 예우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들 간에 이 절차를 알고 모르는 것들이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전관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거기서 근무하신 분들 보면은 뭐 저도 뭐 판례나 법리로는 지지 않는 자신이 있지만은 아니 내가 거기서 근무를 안 해봤는데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게 전관 예우가 옛날엔 더 심했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뭔가 결론이 바뀌는 경우도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사무를 관장하는 법률이고 여기서는 그 정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수임 제한이에요. 수임 제한. 수임이라는 거는 사건을 내가 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 밖에 공무원의 제가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예요. 경찰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여기서 쭉쭉해서 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에게 여기 출신 변호사, 전관 변호사들은 퇴직 전 1년 때부터 퇴직한 때까지 쭉 가서 근무한 다는 아닙니다. 법원, 경찰청, 구세. 그러니까 제가 근무했는데 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한 파산 출신이라고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케이스. 내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다고 하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담당하는 사건은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 사건 자체를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미 있죠. 아무래도 거기 있다가 나오신 분들은 거기 근무하는 직원분들이랑 잘하실 거 아니에요. 법원도 마찬가지죠.
판사 출신이라면은 아무래도 거기 있는 다른 동료 판사님뿐만 아니라 거기서 근무하시는 뭐 법원 계장님들, 법원 실무관님들, 법원 참여관님 이런 분들과는 당연히 친분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구부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 너가 근무했던 그 기관 그러니까 법원 내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신 판사라면은 모든 법원 사건을 수임 제한한 거는 게 아니라 아 거기서 근무했던 딱 그 서울중앙지법원 그 자체 강남경찰서 경찰서 자체 예 거기가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고 해서 아예 그냥 사건 자체를 못 맡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이거 보면은 와 이런 조문은 정관예우의 그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어느 정도는 그런 효과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수임 제한이라는 게 변호사 기준인데 기본적으로 근데 변호사가 만약에 법무법인에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법무법인에 들어가 있으면은 수임의 여러분들 변호사 선임을 할 때 법무법인에 있는 변호사님과 얘기를 하게 되면은 계약을 할 때 계약 상대방은 그 홍길동 변호사님이 아니라 홍길동 변호사님이 속한 법무법인 홍길동입니다. 법무법인 뭐 아까 뭐 법무법인 법도깨비 뭐 이렇게 도깨비 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 법도깨빈이라는 그 법인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임의 주체도 법무법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법무법인에 속해 있던 도깨비 변호사 그 개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신 판사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법무법인 법도깨비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어요. 왜? 법무법인 법도깨비 자체는 법인이고 법인 자체가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한 개인과는 별개의 인격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 개인과 법인은 구분되잖아요. 사실상 사건 자체가 법원 자체가 그러니까 법무법인 소속 담당 변호사가 정해지는데 그 형식적으로 담당 변호사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아닌 다른 분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케이스는 이분이 맡게 되면 사실 수임 제한을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김현장 법률사무소. 김현장 법률사무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법무법인이 아니니까 실제로 계약을 할 때는 어쨌든 그 법률사무소도 법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수임 제한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좀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유명무실화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신 판사님이 뭐 김현장이나 어느 법무법인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다 수임해요. 수임하고 상담도 해주고 서면도 다 쓰고 할 거면 실질적인 행동을 다 하되 형식적으로 그 해당 법률사무소나 법인의 이 사건의 주임 담당 변호사님은 형식적으로 이제 이 수임 제한에 걸리지 않은 다른 분을 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어떤 정관예우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정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정관 출신 변호사에 대해서 아무래도 좋은 시각을 가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계속해서 쎄빠지게 변호사 일해왔는데 저분이 갑자기 정관으로 왔다 그래가지고 나보다 법조 경력도 짧은데 나보다 이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수요를 끌어오게 되면은 저도 사람인데 기가 좋을 수 없죠. 또 어쨌든 뭐 그분이 저보다 그 법원 사정이나 검찰 사정, 경찰 사정에 정통하니까 할 말 없는 부분도 있지만은 뭐 저처럼 정관 출신이 아닌 변호사는 정관 예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실력과 법리로 승부해야지 법조인이 그와 무관한 무슨 뭐 학연, 근무연, 지연, 혈연 이런 걸로 승부하는 거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정관 예우에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항상 저는 주변에 얘기를 하게 되면 아니 그래도 좀 정관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면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막 10가지 이유를 대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이 영상에서 10가지 이유를 다 말씀드릴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뭐 비효율적인 내용이지만은 어쨌든 저는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정관 변호사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관 변호사님 제가 정관 변호사님보다 잘할 이유도 없어요. 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항상 공부하고 최신 판례들을 놓치려 하지 않겠지만은 항상 경제사회에서는 저보다 앞서 있는 누군가가 있죠. 그게 정관 변호사님의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분이 법원, 검찰, 경찰에서 그런 법리뿐만 아니라 거기 돌아가는 사정에 나보다 정통할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높이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저는 깨끗이 승복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나아가서 내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인데 당신 사건을 맡은 B 판사님이랑 내가 우리 6개월 동안 밥도 같이 먹고 회식도 같이 하고 술도 같이 먹었어. 나 되게 친하니까 그분 사건 나한테 수임하게 해주면은 내가 이거 무조건 이기게 해줄게. 라고 하면 솔깃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제가 개인적으로 부러워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처벌 대상도에도 해당해요. 처벌 대상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사건이 잘 풀리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처벌 대상의 케이스가 나고 할까요? 실제로 잘 안 풀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뭐 특정 법, 그래요. 우리가 특정 법원 거론하지 말고 뭐 B 검찰청 출신 검사 전관 변호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B 검찰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퇴직한 지 2개월 뒤에 새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광고를 하는 거지. B 검찰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경력 있는 전관 변호사입니다. 검찰 전관 출신 광고를 하고 실제로 이제 수임인 이제 광고를 할 때는 마치 그 검찰청에서 처리한 사건을 일반 변호사보다 잘 처리해 줄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상담을 받을 때는 지금 사건 있으세요? 그 사건 주인 검사가 누굽니까? 홍길동 검사님이요. 제가 홍길동 검사님이 제 그 후배고 저랑 옆방에서 근무를 했었고 우리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었어요. 골프도 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은연중에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나 이렇게 근무연도 있고 내가 실력이나 법리나 증거관계나 이런 실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단지 이 사람과의 그런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사건에 유리한 결과를 내릴 수 있게끔 광고를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거기 넘어갈 사람들이 적진 않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사건이 잘 해결된다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 유리하게 처분이 안 나고 이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됐으니까 나중에 따지는 거야. 아씨 당신 B 검찰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검사 출신이고 실제로 거기서 근무하는 우리 주인 검사인 C 검사님이랑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근무도 골프도 쳤다며. 근데 이 사건 왜 잘 안 됐습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야 수임료 내놔. 너 변호사법 위반이니까 나 너 고소할래.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관련 제가 이따 보여드릴 그런 판례들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볼까요? 청주지방법원 판례를 갖고 올게요. 사기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조세범 초범 범인 도피 교사. 굉장히 종합 선물 세트인데 일단 이 사건의 피고인이 변호사인데 이분이 보세요. 판사 출신 변호사, 전관 변호사예요. 잘 보세요. 이분이 판사 출신 하다가 개업을 했는데 F법률사무소 부근 거리에서 이제 의뢰인으로부터 이 피고인이 이제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에게 500만 원 주면서 변호사님 이거는 누구 돈이 아니라 제 돈으로 드리는 겁니다. 누구시?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뭐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 사건 당사자의 돈이 아니라 내 돈으로 드리는 거다. 이 사건 당사자의 가처분 항고 사건을 심리 중인데 주심인 AB 판사님한테 전화 한 통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으면서 제가 전화 한 통 해서 되겠어요? 전화 해볼게요라고 굉장히 이제 유보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런 거 제가 꼴보기 싫어요. 아니 되면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자신 있으면. 하여튼 자기는 왜 이 사람이 그 사건 당사자도 아닌 사람 돈을 받았겠어요. 왜 전화 한 통을 해? 핸드폰에 번호가 있으니까 그렇죠. 왜 핸드폰에 번호가 있어? 같이 근무한 판사 출신이니까 서로 번호가 있는 거죠. 전화는 해볼게요 라고 해서 500만 원 받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 이 오라는 이 사건 당사자는 가처분 항고 사건을 인용받고 싶어 했던 가처분 항고 사건의 신청인이었는데 사건 인용을 위한 부탁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왜냐하면 이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한 전관 출신 판사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보시면은 이 변호사가 이 항고 사건을 실제로 수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사건 수임해서 내가 이거 법률이랑 그 증거관계 치밀하게 검토해봐가지고 무조건 인용시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나아가서는 이렇게 막 사건 당사자 아닌 사람한테 현금으로도 이게 왜 아까 조세범 처벌법이 왜 있냐면은 우리가 변호사들이 수임료 받으면은 다 그 지방 변호사와의 경유증표를 부착하고 나 A로부터 A에 관한 어떤 사건을 얼마에 수임했습니다라고 다 신고하고 세금 신고를 적법하게 해야 되는데 500만 원 주머니에 넣었으니까 세금 신고 했겠습니까? 안 했죠. 세금 포탈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사건 수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우회전의 루트로 현금 장사를 해버리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 봤던 변호사법 위반이랑 사기, 알선수재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이지 사건을 잘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알선이 이게 알선수재거든요. 알선수재 이게 정식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해서 제가 능력도 뛰어난데 그 판사님과 같이 근무했으니까 조금 더 말이 통할 것 같습니다 정도 얘기하면은 뭐 이걸 알선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대놓고 그냥 사건 당사자도 아닌 사람한테서 돈 받았으면서 현금 500만 원 받으면서 전화 한 통해서 잘 되게 아니 어떤 변호사가 변론을 전화 한 통으로 합니까? 다 열심히
법리랑 증거관계랑 사실관계를 검토해야지. 열심히 서면도 쓰고 증거도 제출해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법정에서 이렇게 싸워야지. 전화통화하는 게 무슨 이게 별로, 이거 변호사의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어, 계속 보세요. 이 사람은 검사 출신 변호사예요. 검사 출신 변호사인데 제가 담당 검사, 부장검, 차장 다 알고 있고 구속영장 들어간 게 정해진 상황에서 부탁으로 차장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와, 이게 무슨 부당거래죠, 부당거래. 제가 이분들에게 작업을 하여 깡패도 아니고 회장님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해줄 테니 변호인 수임료를 1억 주십시오라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골 때리는 거야, 골 때리는 거. 자, 여러분, 이 사건은 변호인 수임료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수임계약에 체결되었어요. 형식적으로 수임계약에 체결이 되었고, 이 사람은 이 회장님의 변호사로 선임이 정식으로 됐을 겁니다. 됐는데 이 내용을 보세요. 우리가 아까는 형식적으로 변호인 수임이 변호인 선임이 안 된 케이스였고 지금 형식적으로나마 이제 변호인 선임이라는 그 껍데기를 차용했지만은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 우리 사회에서 인용할 수 있는 변호사의 변론 형태인지 잘 봐주세요. 자, 다 알고 있고 여기까지 좋다 이거야. 그래 당신 그래 검찰 전관 변호사니까 나름의 그 팔이 안으로 굽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것들은 좋아, 좋은데 구속영장 들어가는 게 정해진 이거 어떻게 알아 당신이? 구속영장을 들어가는 게 정해진 상황에서 부탁을 해서 차장까지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자, 부탁을 자기가 했고 차장까지 다 정리했다는 건 뭐예요? 전화 한 통을 하든 찾아가든 가서 이거 이미 구속영장에 들어가는 게 정해졌다는 건 이거 진짜 나쁜 사람이겠죠. 정말 구속사유가 농후하고 도주 우려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이거 구속사안인데 내가 차장한테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다 정리를 했다는 거는 구속영장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것에서도 모자라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 알선에 관한 금품을 요구했다. 알선수재로 이제 처벌을 받았는데 변호인 수임료 1억 원 받을 수 있지. 그래 뭐 정말 실력 있고 뛰어난 변호사라면은 1억 받을 수 있지만은 그 1억의 대가는 정말 1억을 받을 정도의 유능한 변호사의 유능한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이 사건을 정말로 뭐 혐의 없음 처분하고 싶을 수 있죠. 당연히 누구나 내가 수사를 받으면 내가 무혐의로 나오고 싶을 테니까. 근데 무혐의 처분까지 받는 건 좋은데 그 방법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회장님이 구속영장에 들어가는 게 정해진 상황의 이유가 뭐겠어요?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에 여러 가지 구속 사유가 있고 정말 나쁜 사람이니까 구속영장에 들어가는 게 변호인이 보기에도 정해진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 그냥 점검면허 써가지고 차장까지 다 정리를 하면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가 있나요? 만약에 실제로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검찰은 이런 말씀하면 죄송하지만 썩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혐의 처분이 안 됐으니까 고소가 이루어지고 사건화가 됐겠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물붓기 다 정리해가지고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당거래 성공. 누가 오고도 이 일을 제기하겠어. 근데 이 사건이 이렇게 사건화가 되고 재판까지 갈 정도였으면은 이게 혐의 없음 처분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혹은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발부까지 됐기 때문에 야씨 당신 검찰 출신 변호사라 그래서 또 차장까지 다 정리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1억 원이나 줬는데 혐의 없음 처분은커녕 구속되는 회장님이 야 너 1억 원 내놔 했는데 이 변호사가 반환 안 한 거죠. 아니 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거 뭐 좀 상황이 그렇게 돼가지고 구속된 거 어떻게 하겠냐. 우리 조금만 더 해서 뭐 법원에서 한번 다퉈보자. 다 필요 없고 나는 지금 우리 회장님이 구속이 안 되는 게 중요한데 구속이 됐으니까 너 수임료 내놔. 아니 나 못 줘. 변호사 선임료는 이미 돈을 냈으면은 그 결과에 없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이게 성공무수가 아니면은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야. 돌려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버팅기니까 사건화가 된 거죠. 또 있어요. 정말 저도 같은 법조인으로서 참 항소심은 모모 판사가 담당하는데 모모 판사님이랑 내가 친하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판사님에게 1억 원을 줘야 되는데 너희 집에 대해 권리를 설정할 수 있는 서류 달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돈을 만들어 판사한테 주거나 경비로 사용하고 골 때려요. 판사한테 주거나 5월 경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너희 집을 쳐보서 돈을 가져가겠다. 그러면 골 때리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쭉 보시면은 이 사안은 지금 항소심, 그러니까 1심에서 지금 뭐 실형이 나오면 항소심 집행유예라면 이제 석방이 되게 되는데 판사한테 1억 원 줘. 이거는 여러분 뇌물이죠.
이거는 뭐 더 이상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도 이건 알선수재 그 이상으로 처벌을 뭐 받을 만한 그런 강력한 죄입니다. 판사 담당하는데 내가 특히 친하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는 판사한테 1억을 줘야 된다. 아니 이거 사실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이게 아마 사기가 같이 있었던 데서 안에서 아마 사기가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예. 이게 전관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 전관 중에도 진짜 똑똑한 전관이면은 이렇게 무슨 대놓고 뭐 말도 안 되는 판사한테 1억을 줘야 된다? 뭐 2016년 사건이니까 실제로 이렇게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또 실제 이런 문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도 이때부터 변호사형을 시작하긴 했지만은 항소심 집행유예가 나오면 그러니까 나오면 이거는 또 애매하게 얘기를 했어. 항소심 집행유예가 나오면 판사는 1억을 준다. 만약에 안 나오면 안 줘도 된다는 거죠. 근데 웃긴 게 그러면은 일단은 결과 보고서 판사님한테 1억 줄지 안 줄지 결정하면 되는데 네, 일단은 뭐 건재당권 설정한다는 얘기겠죠. 판사한테 주거나 경비로 사용한다는 거. 이 경비는 아니 경비에 들 게 뭐가 있어? 이 부정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무슨 경비가 필요해? 말도 안 되는 거죠. 골 때리는 애들이 많은데 이게 여러분들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이 그냥 사기꾼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판사, 검사, 경찰 출신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거의 99.9999%의 정관 변호사님들은 정말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잘 지키면서 어, 정말 그 뛰어난 경험을 잘 살려가지고 좋은 변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도 주변에 친한 정관 변호사님 많이 계시는데 일부 몰직한 이런 사람들이 한 잘못 걸리면은 그냥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더불어 떠나가지고 눈먼 돈 1억 원, 2억 원 뜯기는 겁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광주지방법원 판결 볼게요. 이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었네요. 보세요 여러분. 피고인 2007년에 검사 임용돼서 이분은 한 4년 정도 검사로 근무하시고 면직됐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사건에 이제 압수수색까지 했고 담당 검사는 내가 안 했을 때 15. 여러분 15가 그 인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를 잘 안다라는 말 하는 중 주인 검사가 인사이동 전에 선물 하나 주고 가시라고 했다. 그 잃어버리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 돈이 없냐 모르면 대출해서 스탠바이 해놓으시죠. 검찰 조사 했어요. 그게 저녁 때. 그때 말씀드렸다 보면 책상 올려놓고 시작을 하자. 이거 돈 달라는 거죠. 얼마 필요하냐? 1억을 달라 그랬는데 일단 돈을 5천만 원 먼저 받았어. 근데 여기 보세요. 근데 이렇게 현금을 전달했는데 불과 한 달도 안 지나서 2차 압수수색이 또 나왔어. 그러면 항의를 하지. 야씨, 내가 당신이 뭐 다 올려놓고 시작하라 그래. 내가 5천만 원 전달했는데 야, 이게 사건이 잘 진행되기는 그냥 압수수색 또 당했다. 항의하는 비에게 내가 검사장님 모신 적 있다. 가시기 전에 선물 하나 주시라고 가겠다. 라고 5천만 요구하고 또 5천만 전화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합계 1억을 받았는데 검사에게 제공하거나 그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였던 비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하고 실제로 돈을 받은 거야. 누가? 검사 출신 변호사가 그랬다면 골 때리는 거야. 아니 사회 정의를 4년이나마 짧은 시간이나마 어떤 검사를 열심히 근무를 했을 텐데 참 이게 검사가 제가 알기로는 그 부장검사 이상급들은 1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을 하고 그 부장검사 미만이 평검사들은 2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을 하는데요. 인사이동 전에 선물을 줘야 된다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돈을 전달받았고 이 돈을 실제로 전달도 안 했을 거야 아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 돈이 실제로 전달이 됐으면 사건이 잘 끝났겠지. 근데 실제로 전달이 안 됐거나 전달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검사님들이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좋은 거죠. 그럼 이런 건 돌려줘야 될 거니? 돌려줘 안 돌려준 거지. 근데 너무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4년 동안이나 뭐 그 이상 검사로 근무했던 변호사를 만났는데 딱 보면은 담당 검사 뭐 내가 있을 때 우리 인턴이었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솔깃 탈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솔깃 할것 같아요. 인사이동전에 선물 하나 줘야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쎄해지는 건데 어쨌든 이 말 들었을 때는 내가 이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을 해야 될 것 같고 변호사 선임료가 일반 변호사에 비해 좀 높다 하더라도 좀 돈을 더 들여서라도 사건이 잘 해결되면은 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더 쓰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아니라면은 당연히 이런 사안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임하겠죠. 근데 선임하는데 이렇게 이제 분위기 이상해지면은 그냥 이제 완전 빤스런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2016년에도 이런 것들이 이게 여러분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런 나쁜 부당 거래가 없었다고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저도 동료 법조인들 많고 판검사님도 다 이제 동료 법조인이지만은 이런 게 실제로 있으니까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음.
실제로 돈을 받아가지고 현직 판검사님들이 구속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이런 것들 사건화가 된다는 거는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일을 해결하거나 일 해결하지 못하면 깔끔하게 반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 2024년에도 이런 부당 거래가 있을 수는 있다 이거야. 있는데 그리고 정관 변호사님들 수임료 비싼 것도 알고 내가 그래도 선임을 하는 건 좋겠지만 이렇게 딱 듣기에도 이거 뭐 이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 확률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설령 이런 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접근 여러분들 한다 하더라도 이 일을 성공시키거나 성공시키지 않으면 깔끔하게 받은 돈 반환하거나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사람들이 비율이 이런 사건들 생기는 거 보면 거의 적다는 거에 비춰보면은 애초에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확률적으로도 비합리적인 선택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정관예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어요. 오늘의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정관 변호사님들 훌륭합니다. 훌륭하고 그 적어도 본인께서 소속되었던 기관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알고 계는 능력 있는 변호사랄지라도 적어도 그 기관의 업무 처리 방식,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알 수 있는 노하우, 실무는 제가 그분보다 뛰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노하우나 실무라는 부분이 의외로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실체적인 내용에 못지않게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관 변호사님들 수임료 비싼 거는 저는 수긍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수긍할 수 있는데 나아가서 막연하게 내가 정관 변호사를 쓰면은 내 사건이 단순히 조금 더 잘 풀리겠다 정도가 아니라 안 되는 걸 되게 해주겠다. 정관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 해준다. 뭐 아까 뭐야 막 회장님을 뭐 협력성 처분을 받게 해주고 구속영장에 들어간 정의 상황에서 협력성 처분을 이런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소리는 여러분들 그냥 믿고 걸으시면 돼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은 여러분들 변호사 앞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시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변호사 앞에서 징계를 때리겠죠. 징계를 때리면은 변호사 검색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쏙가져 나가야 됩니다. 부당거래 존재할 거예요. 그 비율은 극히 다를지 몰라도 존재할 건데 그런 부당거래의 늪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인이 절대로 빠지지 않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합리적으로 확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부당거래가 성공할 확률도 없을 뿐더러 그게 성공을 못했을 때 깔끔하게 그 내가 지불했던 비용이 반환된다. 그럴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관예우는 그냥 합리적인 선에서 그래 일반 변호사에 비해서 그냥 하나의 능력이 더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 정관 변호사님들 얼마나 찾아가도 좋아요. 법원, 검찰 사건, 경제 사건 좋은데 한번 여러분들께서 일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담당 검사, 판사, 경찰과의 그런 긴밀한 유대관계가 필요한 사안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정관 변호사를 선임할 거냐 비싼 돈 주고 아니면은 조금 더 비용을 절감되면서도 조금 이거는 우리가 증거관계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고민해 보셔서 여러분들의 법률 선택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참고 자료 활용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고 이제 구독자가 이제 24명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댓글로 부담 없이 주제 남겨주세요. 저도 이제 소재 약해서 고갈돼 가고 있는데 주제 남겨주시면은 잘 제가 검토해가지고 영상으로 바로바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